겨울 서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김겨울이고요. 오늘은 한강 작가의 작별하지 않는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그 노벨문학상 발표 때 너무 방방 뛰느라고 그냥 기쁨에 겨워서 뭐 소설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를 하나도 안 했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제 작별하지 않는다 얘기를 조금 해볼 건데 시작을 하기 전에 먼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작별하지 않는다를 완독하신 분들만 보셨으면 합니다.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제가 이 소설을 얼마 전에 재독을 했어요. 제가 2021년도에 이 소설이 나왔을 때 바로 읽었다가 지금 한 3년 만에 다시 읽었거든요. 근데 다시 읽으면서 제가 이걸 이제 문학동네랑 뭐를 협업을 하느라고 다시 읽은 거여서 읽으면서 앞부분은 읽으면서 노트에다가 이런저런 뭘 썼어요. 이제 뭐 얘기를 해야 되니까. 근데 소설이 중반부를 이렇게 넘어가면서 그때부터는 그냥 아무것도 쓰지 않고 쭉 읽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그냥 쭉 읽고 다 읽은 다음에 책을 딱 덮고 그 쓰던 공책에다가 이건데요. 쓰던 공책에다가 이만큼이 비어 있어요. 그래서 쓰던 공책의 그 페이지의 맨 아래에다가 딱 한 문장을 적었어요. 뭐라고 썼냐면 아무 말도 하고 싶지 않다 라고 적었습니다. 여기 보이시나요? 위에 이만큼 비어있고 제가 이 소설을 다 읽고 나서 이 소설에 대해서 아무 말도 하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소설에 대한 이런저런 얘기를 할 건데요. 지금부터 하기는 할 건데 이 이야기들을 하는 순간 이를테면 이 책을 읽지 않고 이 이야기들을 들어서 아, 작별하지 않는다가 그런 책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순간 그냥 이 책은 진짜 그냥 이 책 전체가 가지고 있는 그 고유한 의미, 이 책 전체를 체험하는 경험, 그 경험이 그냥 몇 마디 말로 이렇게 그냥 몇 가지 이미지와 아, 요런 거 나온대 몇 마디 말과 그냥 몇 가지 분석으로 이렇게 전락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냥 형체를 알아볼 수 없는 몇 마디의 말로 그냥 이 소설이 분해가 되어버리는 거죠. 더 이상 작별하지 않는다가 아닌 무언만 남게 되는 거예요. 저는 그런 걸 원하지 않거든요. 그것은 아마도 이 소설이 의도하는 바 그리고 제가 이 영상을 찍는 의도와 가장 정반대에 있는 무엇이고 그것은 제가 책을 읽는 이유와도 가장 정반대에 있는 무엇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영상에서 내가 작별하지 않는다를 안 읽었는데 이 영상을 보면 뭐 작별하지 않는다 어디 가서 읽었다고 말할 수 있나? 혹은 이 영상을 보면 작별하지 않는다라는 책을 대신 할 수 있나? 그냥 이 영상만 보면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혹시나 그런 생각을 하신다면 절대 그렇지 않고 이 영상은 반드시 책을 읽고 나서 봤을 때 좀 더 이제 입체적인 생각을 할 수 있도록 약간의 이제 저의 관점을 더해주는 영상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책을 꼭 직접 읽어보시기를 바라고요. 특히나 이 소설은 직접 읽는 것만이 이 책을 읽는 길이에요. 이 책을 읽는 방법은 이 책을 읽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 어떤 영상으로도 이 책을 대신할 수 없고요. 뭐 다른 많은 문학 작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직접 읽어보시기를 강력히 권하면서 이 영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이 책을 다 읽으셨을 거라고 가정하고 이야기를 할 것이기 때문에 제가 대략적인 줄거리를 말해도 다 알아들으실 거라고 전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은 어디까지나 저의 감상이라는 거. 제가 그렇게 읽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이게 뭐 정답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전혀 아닙니다. 제가 어떻게 읽었는지를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잘 아시다시피 이 책은 소년이 온다가 끝난 지점에서부터 시작하는 그런 소설이라고 읽을 수밖에 없도록 되어 있죠. 이 소설의 시작 부분에서부터 이미 그 소년이 온다로 추정되는 어떤 5.18에 관련된 어떤 소설을 쓰고 난 소설가가 겪는 일로 시작이 되니까요. 그래서 이 지점, 그러니까 이 소설가, 이 주인공, 그러니까 경하가 서 있는 지점은 지금 막
그 너무나 역사적으로 끔찍했던 그 학살 사건을 소설로 쓰고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한 과정 중에 있다는 사실로부터 시작이 되어야 될 겁니다. 그래서 한 4년 정도의 시간이 흐른 상황이고, 이 소설의 가장 첫 챕터도 그래서 이 주인공 경하가 꾸는 꿈에서부터 시작을 하죠. 책을 읽어보셨으면 아마 이 책의 내용을 전체를 다 읽고 나서 이 챕터 1, 결정이라는 챕터로 돌아오셨을 때 너무나 선명하게도 이 첫 번째 장, 결정이라는 장이 이 소설 전체를 예고하는 장이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도록 쓰여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첫 내용이 그거잖아요. 이제 꿈을 꾸는데 그 수많은 나무들이 이렇게 마치 묘지처럼, 그 각각의 나무들이 묘비인 것처럼 느껴지는 그 공간에 이 주인공이 있고, 거기에 밀물이 자꾸 들어온단 말이에요. 바닷물이. 그래서 질문을 하죠. 왜 이런 데다 무덤을 쓴 거야? 그리고 날마다 이렇게 밀물이 들었다 나가고 있었던 건가? 그러니까 이 묘비들이 이 바닷물에 계속해서 부식되는 그 자리에 계속해서 있었던 것이고, 이 조금씩 기울거나 휘어있는 마치 수천 명의 남녀들과 야윈 아이들처럼 보이는 이 나무들은 사실상 어떤 역사적 사건의 피해자들, 학살의 피해자들을 의미하는 것이잖아요. 너무나 이 소설을 읽고 나서 이 장면을 보게 되면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게 쓰여 있죠. 그래서 이 나무들, 그 수많은 사람들, 그 수많은 죽어간 사람들이 묘비처럼 있고, 그런데 장례를 치러서 잘 이렇게 모셔져 있는 게 아니고 바닷물이 들고 나는 곳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학살의 피해자들이 최소한 자신의 마음속에서 잘 모셔져 있지가 않은 상태인 거죠. 바닷물에 부식되어 가고 있고 밀물과 썰물이 드나드는 곳에 이렇게 굉장히 안타까운 광경으로 보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되게 조바심이 나죠. 어떡하지? 내가 이걸 옮겨야 되는데, 이 뼈들이라도 옮겨야 되는데, 근데 나한테는 삽도 없는데 어떡하지? 라는 막 초조함과 어떻게 해야 되지? 하는 마음으로 꿈에서 깨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상 이 소설 전체를 예고하는 내용이죠. 내가 이 학살의 피해자들을 구하거나 뭔가 잘 이렇게 장례를 치러서 보내드리지 못했고, 근데 이 뼈라도 어떻게 좀 옮겨서 뭐라도 뭔가 제의를, 뭔가 이 사람들을 어떻게 잘 보내드려야 되는데 나한텐 지금 삽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어떡하지? 라는 질문에서부터 이 소설은 시작되는 것이고, 그것은 이 소설이 암시하듯이 광주의 5.18의 희생자들, 그리고 이 책에서 다루는 제주 4.3 사건의 희생자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일어났던 이 끔찍한 일들, 이 죽어간 사람들을 어떡하지? 내가 지금 이 사람들을 장례를 치러줄 수가 없는데 어떡하지 하면서 이제 깨어나는 거고, 그것을 하기 위한 여정으로서의 내용이 뒤에 이제 이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소설의 첫머리에서부터 제가 느끼기에는 이 소설가가 이제 무엇을 하려고 하는가, 이 주인공 경하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가가 굉장히 선명하게 저에게는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뒤에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이제 경하가 그 이전의 소설을 쓰고 난 뒤로 얼마나 자신의 일상에 그 지필이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설명이 쭉 나오고, 이제 인선이라는 등장인물이 나오게 되죠. 다큐멘터리 감독, 영화 감독인데, 이 다큐멘터리 감독은 뭐 읽으셨겠지만 역사적 사건의 피해자들을 주목하는 그런 이제 3부작 영화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앞에 이제 베트남에 다녀오기도 했고, 근데 인선에게서 전화가 갑자기 오고 병원으로 오라고 이야기를 듣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병원에서 마주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인선의 잘린 손가락이라는 사건이죠. 인선이 목공을 하다가 손가락이 잘리잖아요. 그래서 병원에 입원을 해 있는데, 이 사건에서 참 많은 것들을 우리가 또 볼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손가락이 잘린 그 순간 떠오르는 이미지, 저에게 떠오르는 이미지는 뭐였냐면 맨 처음에 나오는 이 잘린 나무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잘린 통나무들과 잘린 손가락이라는 이 두 이미지가 굉장히 겹쳐서 보였거든요. 그래서 인선이라는 이 인물, 그러니까 그런 역사적 사건의 피해자들을 담기 위해서 열심히 작품을 만들어왔던 이 인물이
그러려면 이제 그러한 사람들의 마음에 공감하는 일이죠. 그 사람들의 처지를 들여다보는 일이고. 근데 이 사람이 결국에는 손가락이 잘렸단 말이에요. 마치 그 잘린 통나무들처럼 손가락이 잘리는 일을 겪게 됐고. 그래서 그 고통을 유사하게나마 겪는 사람이 된 거죠, 이제 인선은. 그래서 인선을 보러 경아가 갑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어떤 장면을 보게 됩니까? 경아가 처음에 병원을 갈 때 봉합수술 전문병원에 들어가면서 벽에 붙어있는 사진을 보죠. 손가락과 발가락이 한 개씩 잘려나간 손과 발의 사진을 보는데 눈을 피하고 싶은 것을 참으면서 잠시 내가 제대로 보기 위해서 들여다봤는데 제대로 볼수록 고통스러운 사진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처음 병원에 들어가는 경아는 어떻습니까? 이 끔찍한 사진을 보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힘들어하면서 이제 병원에 들어서게 됩니다. 이 경아는 지금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인선을 보러 가는데 인선은 어떤 상황입니까? 인선은 이제 손가락이 잘려서 봉합수술을 받았는데 봉합수술이 끝이 아니죠. 무엇을 받아야 됩니까? 간병인이 옆에 붙어가지고 3분마다 바늘로 상처난 자리를 계속 찔러야 되잖아요. 너무 끔찍한 일이죠. 근데 이 장면에서 중요한 대사들이 등장을 합니다. 이런 대사들이죠. 이제부터 중요한 건 피가 멈추지 않게 하는 거야. 봉합 부위에 딱지가 앉으면 안 된대. 계속 피가 흐르고 내가 통증을 느껴야 한대. 안 그러면 잘린 신경 위쪽이 죽어버린다고 했어. 고통받는 사람들의 일부분의 고통을 공유하게 된 인선이 이야기합니다. 이 고통을 계속 느끼지 않으면 그 잘린 손가락 위쪽에 신경이 죽어버린대. 그래서 계속 이걸 찔러서 피를 내고 계속 고통을 느껴야 한대 라고 말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이 너무나 직접적인 말로 들렸거든요. 이것은 소설가의 말처럼 들리기도 했고 독자인 나에게 하는 말처럼 들리기도 했어요. 계속 피가 흐르고 내가 통증을 느껴야 된대. 뭐에 대해서? 잘린 손가락에 대해서, 잘린 통나무들에 대해서, 죽어간 사람들에 대해서 내가 계속 통증을 느껴야 한대 라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들리잖아요. 안 그러면 잘린 신경 위쪽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모르는 사이에 밀물과 썰물에 부식되어가는 통나무들을 발견하게 되듯이 계속 아파야 한다는 거죠. 계속 아파야 하는 거예요. 근데 인선이 이런 말도 하죠. 사실 난 포기하고 싶어 경아야 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이니까. 너무 힘든 일이니까. 근데 계속 아파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이야기를 나누고 나서 인선이 좀 이상한 부탁을 하죠. 그래서 경아에게 지금 당장 집에 가서 새를 구해야 해. 내일 가서는 늦어. 오늘 가야 해. 오늘 가야 그 중산간 마을 눈이 많이 오는 중산간 마을 혹시 가보셨나요? 제주 여행 갔을 때 몇 번 가봤는데 아래쪽의 평지와는 느낌이 또 굉장히 다른 곳이죠. 그래서 눈이 오기 전에 들어가야 돼 라고 이야기를 해서 어쩔 수 없이 이제 경아가 들어가잖아요. 패딩 그냥 입고 쫄래쫄래 나왔다가 그냥 그 상태 그대로 제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도 굉장히 의미심장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비행기로 1시간도 채 걸리지 않는 섬인데 그렇게 멀어지도록 두는 것 이상의 무엇을 상상할 수 없었나 라는 이런 식의 문장도 아주 의미심장하게 다가오죠. 정말 가까운 섬인데 그렇게 멀어지게 두는 것 말고 우리가 뭘 좀 할 수 있지 않았을까? 라고 묻는 그런 문장처럼 읽히니까요. 그래서 이제 우여곡절 끝에 집으로 향하게 되는데 그 집으로 가는 길이 너무 고생스럽죠. 막 눈이 막 오는데 버스는 한참 걸려서 몇 대 없는 버스가 막 한참 걸려서 가고 내가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고 그 눈을 뚫고 가는 길이 막 고행같이 느껴지는 길을 막 동상을 입어가면서 동상을 입을 것 같이 막 발이 막 얼어붙고 막 그러면서 겨우겨우 찾아가죠. 그 집을 찾아가는 동안에 떠올리죠. 인선이 가출했던 이야기를 경아는 떠올립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이야기해준 내용이 아주 길게 들어가 있는데요. 왜 이렇게 길게 인선의 기억, 엄마에 대한 기억이 이렇게 길게 들어가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죠. 이제 경아가 인선의 집으로 들어가는 그 고행길이 인선의 기억 속으로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경아는 인선의 집으로 가는 동시에 인선의 기억 속으로 그리고 인선의 어머니의 경험 속으로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타인의 고통스러운 경험으로 들어가는 길은
너무 고통스럽죠. 그러니까 발이 다 얼어붙는 것 같은 그 고행길을 지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래서 그 눈 속을, 그 추위 속을 들어가면서 그 기억 속으로 이제 들어가는 구성으로 되어 있다라고 이해를 해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렇게 고생해서 이제 들어갑니다. 그렇게 열심히 들어가는 길에 이런 이야기도 나오죠. 몸 전체를 패딩을 막 이렇게 후드를 뒤집어 쓰고 막 이렇게 눈 속을 걸어가면서 그런 생각을 하죠. 인선이 이 제주에서 자라면서 맞았던 눈송이가 아마도 이렇게 물이 순환을 해서 내가 지금 맞고 있는 눈이 그 눈이 아니라는 법이 없고, 인선이 맞았던 눈뿐만이 아니라 이제 또 다른 부분을 보면 그 아주 오래전에 일어났던 일들, 그 모든 일들 위로 내렸던 눈과 비와 이런 것들이 또 순환해서 지금 내가 맞고 있는 눈이 아니라는 법이 없다. 이런 이야기를 또 하게 되죠. 물뿐만 아니라 바람과 해류도 순환하지 않나. 그래서 내가 지금 맞고 있는 눈이 70년 전 이 섬의 학교 운동장에서 4.3으로 희생되었던 사람들 위에 내렸던 비, 그리고 내가 어렸을 때 맞았던 소낙비, 이런 것들이 다 순환을 해서 지금 내가 그 눈을 맞고 있을 수 있는 거 아닌가라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라는 말이죠. 그리고 저는 그런 생각도 해요. 왜 이런 소설을 써? 왜 이런 소설을 읽어? 왜 그런 생각을 해? 왜 너랑 상관도 없는 사람의 이야기를 읽고 눈물을 흘려? 왜 너랑 상관도 없는 사람들의 기록을 읽고 소설로 써? 라고 물었을 때 저는 때로는 그냥 이 답변이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그냥 이걸로 충분한 답변 아닌가? 지금 내 몸 위에 내리는 눈이 그 사람들 위로 떨어졌을 비일 수 있고, 인선이 베트남에서 맞았던 비일 수도 있고, 그 모든 것들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같은 눈을 맞고 있으니까 라는 말로 충분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그게 충분한 답인 것 같기도 해요. 제가 뭐 자세히 얘기하고 넘어가진 않았지만 그 인선의 작업 중에 하나가 이제 베트남에서 한국군에게 이제 성폭력을 당했던 그 생존자들을 인터뷰했던 그런 작업이 있었죠. 그래서 그런 것들까지도 다 연결되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 눈을 맞으면서 이제 막 혼곤한 속에서 너무 고통스럽고 막 힘들고 춥고 그 혼곤한 정신 속에서 이게 죽음인가 싶을 정도로 막 이렇게 나아가는데 이런 부분이 있죠. 하지만 새가 있어. 손끝을 건드리는 감각이 있다. 그러니까 새가 있어.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는 말이죠. 잠들고 싶다. 하지만 새가 있어.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곳에서 포기하고 잠들고 싶지만 하지만 새가 있어. 새를 구하러 가야 돼. 혹은 새라는 희망이 있어. 혹은 이 새를 돌봐줘야 해. 만약에 이 새가 죽었다면 이 새에 대한 충분한 의례를 치러줘야 해. 제의를 해줘야 해. 라는 의미가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하지만 새가 있어. 라는 이 생각을 하면서 그 집으로 이제 열심히 갑니다. 열심히 갔는데 이제 새가 죽었죠. 이 새는 소설에서 되게 어떤 명확한 역할을 하고 있죠. 이 새는 지켜야 할 생명으로 있고 굉장히 작고 연약하고 가볍고 이런 아주 지켜야 할 작은 생명으로서 있는데, 지금 경하는 국가폭력에 의한 학살의 사건을 다룬 소설을 써서 그 수많은 죽음을 통과해서 그 죽음 위에 자신이 서 있고, 그리고 인선은 마찬가지로 그런 작업들을 해왔잖아요. 근데 이 두 사람이 지켜야 할 생명이 있는 거예요. 아주 작고 가볍고 별것 아닐 수도 있지만 하지만 되게 소중한 어떤 생명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지킬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 상태로 그 순환을 거쳐서 갑니다. 그래서 지켜야 할 어떤 것이었는데 지키지 못했죠. 죽었잖아요. 그러면 이 죽은 새를 어떻게 할 것인가? 장례를 치러줘야죠. 제의를 해줘야죠. 의례를 해줘야죠. 그쵸? 그래서 마음을 다해서 보내줘야죠. 그러기 전에는 내가 마음 편하게 이 집에서 눕거나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하거나 따뜻한 죽을 먹을 수도 없는 거예요.
이 새를 최선을 다해서 묻어주어야만 하는 거죠. 그제서야 내가 비로소 뭔가를 좀 먹거나 좀 따뜻하게 내 몸을 덮이거나 할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소년이 온다에서 이미 우리가 읽었죠. 그 문장을. 장례를 치르지 못하면 내 삶이 장례식이 되잖아요.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보내주고 그리고 뒤에 가면 이제 이 새들이 날아오르죠. 그 얘기 뒤에서 이제 할 텐데 일단은 열심히 새를 묻어줍시다. 그래서 꽁꽁 얼어있는 땅에 삽을 겨우 비집어 넣어서 최선을 다해서 언 땅을 파서 이제 새를 묻어주죠. 그러기 전까지는 새를 묻기 전에는 더운 물로 몸을 씻거나 누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를 묻어주고 생명을 최선을 다해서 제의를 해주고 그제야 비로소 이제 몸을 녹이는 어떤 행동을 할 것처럼 이야기를 하죠. 근데 몸을 녹입니까? 몸을 녹이지 않죠. 인선이 만든 다큐멘터리의 인터뷰 내용이 좀 나오고 경아는 이제 구역감을 느끼고 이제 개수구에 위액을 개워내죠. 숨 쉴 때마다 통증이 계속해서 느껴지고 있습니다. 지금 경아의 상태는 경아가 이 작고 지켜야 할 생명을 지키지 못했고 이 새가 목숨을 잃었기 때문에 잘 보내주려고 노력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지금 몸을 덮일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막 위액을 토해내고 되게 혼곤한 정신으로 다시 이제 좀 겨우겨우 잠이 들죠. 자, 그래서 2부가 시작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아까 묻어주었던 아마가 나타나잖아요. 어떻게 나타나는지 모르겠지만 무덤에서 이렇게 나온 것처럼 살아있는 상태로 나타나고 인선도 병원에 있어야 할 인선이 이 자리에 아무렇지도 않게 나타나서 밥을 같이 먹죠. 자, 이 2부에서 죽은 것이 살아나고 저기 있어야 할 것이 여기 있는 그러한 표현 방식이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나? 이게 뭐 꿈인가? 환상인가? 뭐 되게 이런 장치가 등장했을 때 최선을 다해서 그것에 대한 최종적인 답을 내리고 싶어 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자연스러운 욕망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그것에 대한 답이 이 책에 이미 나와 있다고 생각해요. 322페이지에 이런 내용이 나오죠. 이제는 그게 이상한 이야기라고 생각되지 않아 인선이 말했다. 아버지가 15년 동안 형무소에도 있고 저 건너에도 있었던 게 책상 밑에서 내가 무릎을 구부리는 동시에 활주로 아래 구덩이 속에도 있었던 게 이게 2부의 내용에 대한 직접적인 설명이죠. 이상하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여기에도 있고 저기에도 있는 것이 어떤 사람이 이곳에도 있고 저곳에도 있다는 것이 이상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것은 꿈이나 환상을 본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이 이곳에서 이 삶을 살면서 저곳에서 그 누군가의 삶을 같이 살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이 구덩이 밑에 있는 그 유해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읽으셔서 아시겠죠? 제가 자세히 얘기 안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러니까 내가 여기 이 삶을 살면서 그 유해로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의 그 자리에 내가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분은 그렇게 쓰여 있는 거예요. 인선은 여기에도 있고 그곳에도 있고 그것이 이상하게 느껴지지 않는 거죠. 인간은 이곳에도 있고 그곳에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또 다른 곳에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마가 다시 이제 나타나죠. 짜잔, 죽음으로부터 돌아온 아마가 너무나 자연스럽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소설에 이런 이미지들이 교차하게 되죠. 계속해서 하늘로부터 땅으로 내리는 눈이 있죠. 이 눈은 땅을 얼게 하기도 하고 집에 가는 길을 매우 춥게 만들기도 하고 길을 찾지 못하게 만들기도 하고 동시에 사위를 고요하게 만들기도 하고 그 순백색의 색으로 뭔가 위로하는 것처럼 그런 마음을 만들어주기도 하고 그런 하강하는 눈들이 있는가 하면 날아오르는 새, 이 하강하는 눈을 뚫고 날아오르는 새들이 있고 위로 타오르는 촛불이 있죠. 이제 맨 마지막에 촛불을 손에서 손으로 건네면서 이제 신발을 신고 이런 걸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날아오르는 것들, 새와 촛불 같은 것들이 있는 것이고 새는 마찬가지로 하강해서 땅에 떨어져서 묻혔지만 다시 날아오르는 것으로 그려지죠. 그래서 새가 날아오를 때
어떤 느낌이겠습니까? 마치 실제로는 그렇지 않지만 간절하게 바랐던 그 사람들이 다시 태어나서 날아오르는 것 같은 느낌을 주잖아요. 그래서 이런 어떤 하강과 상승의 이미지들이 함께 교차를 하고 있기도 하죠. 그래서 촛불을 켜고 이제 인선은 이야기를 합니다. 2부에서는 본격적으로 인선이 자신의 어머니가 겪었던 일들을 이제 쭉 이야기를 하고 어머니가 모았던 기록들을 같이 보잖아요. 그러면서 그 기록을 거의 직접적으로 전달을 해주는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중간에 이제 이런 부분이 있어요. 돌이 된 여인상들에 대한 이야기가 있잖아요. 뒤를 돌아보는데 발이 돌이 되고 또 돌아봐서 다리까지 돌이 되고 왜 그렇게 자꾸 돌아봐야 했을까라는 민담을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이 민담을 딱 봤을 때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인선의 어머니가 생각나죠. 계속해서 돌아볼 수밖에 없었던 그 가족을 찾기 위해서 계속해서 돌아볼 수밖에 없었던 여인 인선의 어머니가 있고 또 인선이 있고 경아가 있죠. 이 사람들은 계속해서 돌아볼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계속 돌아보다가 돌이 된 사람들인데 너무 슬프잖아요. 근데 인선이 약간 가볍게 이렇게 얘기를 하죠. 사실은 그때 안 죽었을 수도 있고 그건 그냥 허물 같은 걸 수도 있지. 그냥 벗고 허물을 벗어놓고 가서 물속으로 잠수했을 수도 있지 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왜 물속으로 잠수하냐면 건지고 싶은 사람이 있었으니까. 그냥 돌아보는 게 아니라 직접 그 물속으로 잠수를 하는 거예요. 직접 들어가서. 이렇게 이 민담의 뒷얘기를 인선이 얘기했을 때 약간 마음이 밝아지면서 그렇게 돌이 되면서 새드 엔딩이 아니고 조금 이렇게 이 인선의 농담에 마음이 약간 풀어지는 느낌이 좀 들기도 했어요. 그러면서도 동시에 직접 그 물에 들어가는 거지 건지러 라고 말하는 게 너무나 인선답다라는 생각도 좀 들고 이 사람들이 하고 있는 일이잖아요. 돌아보고 근데 직접 뛰어들어가서 건지려고 하고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 부분도 되게 좀 인상적으로 좀 보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2부는 이런 기록들을 쭉 보는 식으로 되어 있는데 왜 이 소설이 이런 식으로 쓰여 있는가 말하자면 4.3 사건을 배경으로 두고 그 사건 안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 사건의 기록을 추후에 살펴보는 식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왜 그런 식으로 썼는가 그것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죠. 뭐 소설가 나름의 이유가 있었겠지만 제가 좀 이 소설 내에서 좀 와닿았던 것은 이런 부분이에요. 이 이야기를 영화로 만들 것인지 물었을 때 인선이 그러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면서 이런 부분이 있죠. 피에 젖은 옷과 살이 함께 썩어가는 냄새, 수십 년 동안 삭은 뼈들의 인광이 지워질 거다. 악몽들이 손가락 사이로 새어나갈 거다. 한계를 초과하는 폭력이 제거될 거다. 4년 전 내가 썼던 책에서 누락되었던 대로에 선 비무장 시민들에게 군인들이 쏘았던 화염 방사기처럼 수포들이 끓어오른 얼굴과 몸에 흰 페인트가 끼얹어진 채 응급실로 실려온 사람들처럼. 이 부분에서 약간의 힌트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요. 이 소설의 주인공인 경아가 4년 전에 썼던 그 광주의 5.18을 다룬 소설에서는 배경으로 자신이 직접 들어가서 소설을 썼을 때 도저히 그것을 전달할 수가 없었단 말이죠. 그 책에서는 누락된 것들이 있었어요. 너무나 끔찍하거나 중요하거나 결정적이거나 괴롭거나 참혹한 광경인데 누락됐단 말이에요. 이렇게 쓰는 순간, 그 배경으로 들어가서 쓰는 순간 이게 다 손 사이로 빠져나가 버릴 것이라는 그 경험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는 그런 이유. 이게 다 지워질 거고 다 새나갈 거고 한계를 초과하는 폭력이 제거될 거고 다 모래처럼 손가락 사이로 다 쓸려나가고 내가 그린 것들만이 남아서 도저히 전체를 전달할 수 없는, 도저히 그 체험 내지는 그 경험의 본질을 전달할 수 없는 그런 앙상한 것들만이 남아서 안 되겠다라고 판단을 했던 건가? 라는 생각을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했어요. 제가 맨 처음에 이 소설을 반드시 다 읽은 분만 이 영상을 봐주세요 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왜냐하면 저도 정확히 같은 것을 느꼈기 때문이에요. 정확히 이 부분과 같은 것을
책을 읽으면서 느꼈기 때문에 내가 이것들을 이 몇 가지 언어로 제가 쓴 것들 뭐 이런 것들이에요. 잘린 통나무와 잘린 손가락, 제주의 눈과 베트남의 비, 끊임없이 상처 부위를 찌르는 일, 그래서 신경을 건드리는 일, 지켜야 할 새 한 마리, 떨어지는 눈과 날아오르는 새, 뭐 이런 것들이거든요. 내가 이런 몇 가지 키워드들로 이 소설을 정리하는 순간 이 책은 얼마나 앙상해질 것인가, 얼마나 아무것도 아닌 게 되어버리는가. 도저히 이 소설 전체의 경험, 내가 이 소설을 읽으면서 읽었다가 멈추고 막 가슴을 누르면서 눈물을 닦으면서 자꾸자꾸 멈추면서 이것들을 읽어야 했던 그 모든 경험, 그게 하나도 전달되지 않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여러분께 지금 유튜브로 막 무슨 얘기를 한다고 그게 전달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경험 때문에 아마도 이 작별하지 않는다는 그렇게 직접 들어가는 방식을 선택하지 않고 이렇게 기록을 보는, 최선을 다해서 기록을 찾거나 기록을 남겼던 사람들의 흔적을 최선을 다해서 읽는 사람들로 남은 게 아닐까? 그래서 2부가 이런 내용이 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이 부분을 보고 좀 했습니다. 사실 이런 식의 서술은 여러 군데에서 등장을 하죠. 이를테면 검은 사슴, 이 한강 작가의 첫 장편소설에선 이 98년 작품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서는 사진의 그런 전달 불가능성에 대한 이야기도 나와요. 그러니까 사진 작가가 등장을 하는데요. 이 사진은 정말 겉모습만 찍잖아요. 그래서 사진기로는 어느 것의 안으로도 들어갈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사진기로 찍어낼 수 없는 것을 찍고 싶어 한다는 서술이 나오는데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결코 들어갈 수가 없는, 정말 피상적인 부분만 전달이 가능하고 그 안에 있는 것으로, 삶으로, 생의 경험으로 도저히 들어갈 수가 없는 그 한계, 우리가 가진 도구의 한계, 그 삶의 고유함으로 도저히 들어갈 수가 없는, 경험의 전체로 들어갈 수가 없는 그런 서술이 있기도 하고, 뭐 히라버 시간에서도 언어를 가지고 비슷한 얘기를 하기도 하죠. 그녀는 다만 바라본다. 바라보면서 바라보는 어떤 것도 언어로 번역하지 않는다. 눈에는 계속해서 다른 사물들의 상이 맺히고 그녀가 걷는 속력에 따라 움직이며 지워진다. 지워지면서 어떤 말로도 끝내 번역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완전히 같은 내용들은 아닌데요. 그러니까 비슷한 맥락이 통하는 부분들이죠. 도저히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없는 어떤 것. 하지만 우리가 가진 도구가 그것뿐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생각도 드는 거예요. 이런 서술들을 보면서. 아마 뭐 당연히 한강 작가도 그런 생각을 하셨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진 도구가 이것밖에 없어서 어쨌든 간에 추체험을 하도록 만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딜타이의 용어를 쓰자면 추체험을 하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에 대한 답변으로서 작별하지 않는다의 2부가 탄생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돼요. 이것은 저의 생각입니다. 저의 감상이고. 근데 이제 쭉 읽다 보면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한다는 거죠. 그리고 굉장히 공감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이 2부의 그 기록들을 이렇게 보다 보면 정말 막 너무 힘들죠. 네, 정말 굉장한 어떤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말로 전달되지 않는 어떤 힘듦이 있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인선과 경아가 함께 서로 초를 건네주고 건네받으면서 서로 앞에 밟은 발자국을 그 다음 사람이 밟아가면서, 굉장히 상징적인 장면이죠. 명확한 비유로 보이기도 하고요. 서로가 서로의 손에 촛불을 건네고 발자국을 따라가고 하면서 기억 속에 있는 장소로 향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다시 한번 이제 기억을 쭉 이야기를 해주고, 네, 이야기가 마무리가 됩니다. 괜찮아, 나한테 불이 있어 라고 하면서 불꽃을 옮기는, 그리고 다시 한번 성냥개비로 불을 붙이는 그 장면으로 다 끝나잖아요. 심장처럼, 고동치는 꽃봉오리처럼, 세상에서 가장 작은 새가 날개를 퍼덕인 것처럼 이렇게 끝나죠. 다시 불을 피우면서, 새가 날아오르는 것처럼 다시 불을 피우면서 우리가 이 허약한 도구, 빈약한 도구로도 어쨌든
뭔가를 전달할 수 있고 주고받을 수 있을 거라고 믿게 되죠. 이걸 읽고 있으면. 왜냐하면 이들이 불을 피우기 때문에 그 눈 속을 같이 걷기 때문에 나도 그럴 수 있을 거란 생각이, 혹은 그래야 한다는 생각이, 그러지 않으면 어떡하겠는가라는 생각이, 여러 가지 생각이 들기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맨 마지막에 작가의 말에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것이 지극한 사랑에 대한 소설이기를 빈다라고 했을 때 이것은 어떤 사랑인가, 이것은 어떠한 사랑이겠는가, 어떠한 사랑이어야 하는가 생각해보게 되죠. 어떠한 사랑이어야 하겠는가. 제가 이거 문학동네랑 그 협업하는 그 줌 낭독회와 강연을 겸한, 거기서 제가 마지막에 그 사회자분이 저한테 이제 작별하지 않는다라는 소설이 저에게 어떤 의미로 남아있냐, 남을 것 같냐 이런 질문을 하셨는데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자꾸 잊어버린단 말이에요. 뭘 자꾸 잊어버리냐면 우리가 인간이라는 사실을 자꾸 잊어버려요. 저는 그렇더라고요. 내가 일을 하고 뭐 회사를 다니고 혹은 저처럼 프리랜서로 일을 하고 막 어떤 날은 뭐 어디 가서 무슨 일을 하고 어떤 날은 막 정신없이 장을 보고 어떤 날은 정신없이 뭐 친구든 가족이든 주변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고 정신없이 바쁘게 사느라고 자꾸 잊어버린단 말이에요. 내가 인간이라는 사실을. 저에게는 그 내가 인간이라는 사실을 상기시키는 책 중에 하나로 이 책이 남을 것 같다, 이런 대답을 했어요. 네, 저에게는 그런 책으로 이 책이 남게 될 거란 생각이 들고요. 제가 지금 1시간 가까이 이야기를 했는데 이 영상이 몇 분짜리가 나올지 모르겠는데 제가 뭐 이런 여러 가지 키워드들을 이렇게 설명을 드렸잖아요. 뭐 아까 잠깐 읽어드린 뭐 잘린 통나무와 잘린 손가락의 이미지를 연결해서 생각한다든지 제주의 눈과 베트남의 비, 그리고 끊임없이 상처 부위를 찌르는 거, 포기하고 싶지만 계속해서 상처 부위를 찔러서 아파야만 해, 이것을 계속해야만 해 라고 말하는 소설이라는 거, 그리고 지켜야 할 새 한 마리가 있는데 이 떨어지는 눈과 날아오르는 새, 그리고 위로 타오르는 촛불이 있죠. 그리고 그 사이를 관통하는 너무나 고통스러운 기억과 기록들, 그 생생한 한 줄 한 줄의 기록들, 그 소설상의 설정으로는 그 말들이 옮겨진 말도 있지만 그 기록을 함께 들여다보는 일, 네, 이런 것들로 이 소설이 이루어져 있고 각각의 사람마다 감상이 다르겠지만 저에게는 이 소설이 그런 경험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설에 대한 감상을 여러분과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서 아무 말도 하고 싶지 않다라고 쓴 소설에 대해서 다시금 너무나 빈약한 언어로 앙상한 경험만을 남겼는데요. 제가 직접 이 책을 읽으면서 경험한 것이 뭐 얼마나 될까요? 10분의 1? 100분의 1? 가늠할 수가 없겠죠?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책을 다 읽고 영상을 함께 보셨다면 또 여러분의 감상들이 또 몽글몽글 이렇게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읽으셨는지 댓글에서 함께 이야기 나눠보면 좋겠고요. 제가 이거를 작별하지 않는다를 한번 해보니까 너무 영상이 너무 길어지기도 하고 제가 준비하고 찍는 과정 자체가 나 이거 소년이 온다는 못할 것 같아. 소년이 온다는 포기입니다. 소년이 온다는 나 이렇게 못해. 왜냐면 얘기하다 울 것 같아가지고 소년이 온다는 포기입니다. 그리고 올해가 가기 전에 글쎄요, 한 편 정도를 더 할 수 있을까? 아, 마지막 여담인데 이 작별하지 않는다에 이 작가가 광주 5.18에 대한 글을 쓰고 나서 그것으로부터 작별하기 위해서 작별이라는 단편소설을 썼었다. 근데 그걸로 충분하지 않았다. 그 소설의 내용은 이제 어떤 여자가 눈사람으로 변하는 얘기다. 뭐 이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실제로 있는 소설이에요. 한강 작가의 작별이라는 이 단편소설이 실제로 있고요. 제12회 김유정 문학상 수상 작품집에 수록이 되어 있는데 그 김유정 문학상 수상 작품이고요. 실제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정말 마치 어떤 카프카처럼 자고 일어나 보니 벌레가 된 것처럼 어느 날 갑자기 눈사람이 된 여자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혹시나 이 작별하지 않는다를 읽고서 또 작별이라는 소설이 궁금해지셨다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함께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른 책들은 제가 고민을 좀 해볼게요. 할지 말지. 못할 수도 있어요. 제가 이걸 한 권 해보니까 힘들다. 기력이 쇠하더라고요. 쉽지 않아서 고민을 좀 해보고 할지 말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작별하지 않는다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랜만에 영상이었는데 어떻게 재밌게 보셨나요?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기로 하고요.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오세요. 안녕.